꼭 5일 남았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이틀째가 될 것 같네요. 정치평론가 박상원 박사, 박창환 장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SBS 보도국 정치부의 민성기 선임기자도 나와 있습니다. 민 기자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세 분 사전 투표하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당일날 하시려고요. 당일에 하시려고. 네, 박 교수님은 내일. 내일 사전 투표하실 생각이시고. 민기 기자는 어떻습니까? 내일 해볼까 합니다. 내일. 네. 예. 또 선거 당일에 또 기자들은 또 바쁘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사전 투표를 모두가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선거 당일인 9일에 바쁜 일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사전 투표가 가능하니까 투표소 위치 확인한 다음에 가까운 곳에 가셔서 꼭 투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현재 사전 투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투표율이 지난해 총선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나 되는지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역에도 사전 투표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울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경 기자. 네, 서울역 투표소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투표율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죠? 네, 낮 2시 기준으로 투표율은 7.06%를 기록했습니다. 오늘하고 내일 이틀간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사전투표가 진행되기 때문에 오늘 투표 시간은 3시간 반 정도 남은 겁니다. 같은 시간대를 비교했을 때 가장 최근에 치러진 지난해 20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때에 비해서는 비교적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정혜경 기자가 아침부터 계속 사전투표소에 있었을 것 같은데 주로 연령대가 어떤 분들이 많이 보이던가요?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서울역 투표소는 주로 열차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20대부터 60대까지 고루 분포돼 있습니다. 또 남영동 주민들을 비롯해서 이곳 주변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도 이곳 투표소를 많이 찾고 있는데요. 지금도 이렇게 길게 줄을 서서 투표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등록된 주거지에만 선거인 명부가 있는 선거 당일과는 달리 사전투표는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선거 당일 다른 일정 있는 분들 잠시 짬을 내서 주변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투표를 하고 나와서 지지하는 후보를 나타내는 인증샷을 찍어 올리는 것도 허용됐습니다. 이곳 서울역에도 기표소 바로 옆에 인증샷을 찍을 수 있는 곳도 따로 마련이 돼 있는데요. 투표 마친 시민들이 이곳에서 인증샷 찍는 모습도 덜어 보입니다. 사전투표도 선거 당일에 투표하는 거랑 똑같이 하면 되는지, 그리고 사전투표한 이 투표함들은 개표가 어떻게 선거 당일에 투표한 투표함과 같이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사전 투표를 하시면 그 회송용 봉투를 받게 됩니다. 그 유권자들은 투표를 한 뒤에 그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투표를 하신 분들은 이 투표를 한 뒤에 그 투표 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서 투표함에 넣으시면 되고, 그 주소지에서 투표를 하신 분들은 반으로 접어서 투표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내일까지 사전투표가 마감되면 이 투표 용지들은 우체국으로 인계된 다음 각 지역 선관위에 발송되고 당일 투표가 끝나면 개봉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정혜경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사전투표가 대통령 선거에서 실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2013년에 법이 개정돼서 사전투표가 도입됐는데요. 그 이듬해 지방선거, 그리고 지난해 총선 때 실시가 됐고 대선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조금 전에 정혜경 기자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인증샷이 사실은 투표소 밖에서 과거에는 찍은 것만 허용이 되는데 이제는 그 투표소 밖에서 자기가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지를 이렇게 표시해도 상관없다고요? 네, 엄지척도 되고요. 승리의 부위도 되고 또 대부분 허용됐다고 보면 되는데 단 하나 안 되는 거는 기표소 안에서 찍는 거는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찍는 거는 하면 아까 앞서 리포트에서 나왔듯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제주시에서 한 40대 여성이 투표한 투표용지를 찍었다가 요즘은 이 휴대전화 카메라가 전부 소리가 나게 돼 있으니까 그 소리들은 선거서원이 들어가서 적발을 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착각하기 좋은 게 인증샷이 허용된다 해서 그러니까 1, 2번, 3번 이런 표시를 하는 건 되지만 기표소에서 내가 몇 번 후보를 찍었다는 것을 촬영했을 경우에는 일종의 봉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각별히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인증샷은 허용되지만 투표한 투표용지 찍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당의 주요 정치인들, 대선 후보들 사전 투표한 사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많이 있죠. 뭐 추미애 대표, 뭐 손학규 전 대표, 김무성 전 대표 이런 분들 다 사전투표 오늘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사실상 투표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정치권의 남은 과제는 지지층들을 얼마나 투표소로 끌고 나올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보를 제외한 지도부 중에 상당수가 오늘 사전투표하면서 지지층의 투표를 독려하는 효과를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후보들은 대개 정식 투표일 날, 그러니까 5월 9일 날 투표를 할 예정입니다. 예. 지금 화면에 추미애 민주당 대표에 이어서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사전투표하는 모습이 나가고 있고요. 아마 계속해서 그림이 각 정당별로 돌아가면서 나올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사전투표율,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몇 퍼센트가 넘게 되면은 후력으로 하겠다 이런 공약도 내세웠는데 사전투표에 각 정당과 대통령 후보들이 꼭 참여해달라고 호소하는 이유가 있겠죠? 윤 기자 말씀하셨듯이 일단은 자기 지지층들을 최대한 투표장으로 이제 불러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방선거나 총선과 달리 이제 대통령 선거는 유권자들의 집중력이 훨씬 높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리포트에서 나왔듯이 이 총선 대선과 비교했을 때 거의 2배 가까이 지금 투표율이 높은 걸로 나오는데 어찌됐든 이번 오자구도의 대선에서 자기 지지층이 얼마만큼 투표장에 나오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각 당 각 후보자들이 좀 경쟁적으로 투표를 독려하는 지금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결과는 이게 사전투표를 우리 출구조사는 안 하기 때문에 좀 참고할 만한 자료는 이제 끝났을 때 중앙선관위 세대별 투표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본다면 어느 후보한테 좀 유불리할지를 좀 볼 수 있겠지만 아직은 지금 이 투표율만 가지고는 후보별로 유불리를 따지기에는 좀 이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박 교수님, 이번 대선 같은 경우가 공교롭게도 이 4월 연휴, 징검다리 연휴에 그 직후에 실시가 된다는 점에서 사전투표율이 그래서 상대적으로 대단히 높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지금 추세를 본다면은 15%는 무난히 넘을 것 같고요. 잘하면은 20%도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사전투표율이 이제 연휴인 관계로 국민들이 지난번 그 탄핵 사태 이후에 이번에는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후보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중에 마음에 안 들어서 난 투표 안 하겠다라는 사람보다는 어떻게든 그래도 투표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훨씬 지금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상당히 예년보다 투표율이 좀 높지 않을까. 그리고 사전투표율은 당연히 지금 국민들의 어떤 그 권리 측면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투표율이 과거에는 투표율이 높으면 야당에 유리하고 또 낮으면은 여당에 유리하고 이런 구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난 대선 때 사실 이렇게 해서 투표율이 높다 보니까 당시에 문재인 후보가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많았는데 그랬죠. 이 세대별 투표, 특히 60대 이상의 이 높은 투표율로 인해 가지고 결과가 뒤바뀌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서 이 전통적인 공식은 깨졌다고 봅니다. 근데 이 막판에 지금 여러 가지 변수가 나왔어요. 바른정당의 탈당에 힘입은 이 순풍과 역풍이 동시에 불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소위 각 당들이 소위 보수권에서는 이런 순풍을 지키기 위해서 투표율을 높이려고 하는 거고 또 기존에 이제 지지율이 높았던 이 야권에서는 진보 진영에서는 이런 역풍을 갖다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또 지지율을 올리고 있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그러니까 투표율을 올리는데 또 하나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요. 오늘과 내일 실시되는 사전투표 끝나고 나서도 6, 7, 8, 사흘이 남는단 네. 말이죠. 그러면 사전투표의 표심과 그 사흘 뒤에 선거 당일날 찍는 표심 사이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투표 결과가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어쨌든 이게 투표율 외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데이터는 없지 그건 않습니까? 없기 때문에 투표율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대별로 어떻게 되느냐, 지역별로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우리가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관전 포인트인데 이 투표율만 가지고 3일의 어떤 그 결과를 예단할 수는 좀 없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이제 이게 대선에서 사전투표가 처음인데 전문가들이 일반적으로 예측할 때는 20대의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사전투표가 없을 때보다 좀 높아진다는 어떤 그 조사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야권에게 유리한데 또 하나는 이번에 지금 보수 부동층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기 때문에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일반적으로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쪽 후보가 유리하다 했지만 지난번 대선에서 그 공식이 깨어졌고 이번 같으면 각종 조사에서 지금 보수 부동층이 굉장히 지금 많을 때는 한 30%까지 유동적이기 때문에 사전투표
투표율만 가지고 뭐 결과를 미리 예측하는 것은 좀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드린 질문은 그 사전 투표한 표심과 선거 당일에 투표한 표심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 뒤 사흘 동안에. 근데 물론 우리가 결과 나오기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여지는 있습니다. 뭐 가짜 뉴스라든지 아니면 대규모 북풍이라든지 이런 변수가 생기면은 6, 7, 8 남은 기간 동안에 민심이 좀 바뀔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사전 투표의 어떤 심리와 본 투표의 심리가 조금은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미 후보를 결심한 사람들의 과정을 보면은요, 대북 이슈라든지 또 후보들 간의 TV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3, 4일 남겨놓고 이렇게 잘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런 게 이제 미국 대선이나 이런 걸 보면, 소위 그 가짜뉴스 또는 이제 그 SNS의 어떤 자살골, 후보의 어떤 실책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막판에 좀 쏠림 현상이 나타나기는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 차단하기 위해서 각 후보들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실 20% 가까운 만약에 사전 투표율이 나온다 그러면 이 흐름이 3일 사이에 바뀔 가능성은 조금 상대적으로 적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지금 이 시각에도 대통령 후보들 정말 바쁘게 움직이고 있죠. 전국 곳곳을 누비고 있을 텐데요. 저희가 대통령 후보들의 유세 장면 영상으로 한번 모아봤습니다. 아마도 어제 대통령 후보들 주요 지역에서 유세한 영상을 모아봤는데요.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네요. 근데 주로 그 앞쪽은 다 지지자들이죠? 이제 깜깜이 선거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 여론조사 지표가 이제 5월 3일서부터는 공표되지 않기 때문에 후보들 입장에서는 자기 지지세를 과시할 수 있는 게 유세장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세를 과시하고 그걸로 또 결집시키기 위해서 조직을 총동원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후보들 입장에서도 이제 유권자들한테 직접 접촉을 굉장히 늘려가지고 마지막 투표일 당일까지 본인의 지지층을 어떻게 해서든지 투표소로 끌고 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유세장의 열기는 갈수록 높아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지금 홍준표 후보, 문재인 후보에 이어서 홍준표 후보의 유세 장면이 나오고 있고요. 차례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 유세 장면을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제 남은 기간 각 후보들은 어떤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둘까요? 지금 이제 마지막 변수가 굳이 있을 수 있다면 후보 간의 합종 연행이겠죠. 근데 그 가능성이 굉장히 이제 극도로 낮아졌다라고 본다면 어찌됐든 지금 유세가 우리가 선거 기획을 해보면 저 유세에서 많은 사람을 동원하는데 그 동원 자체도 중요하지만 지금 SBS에서 자료 화면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걸 통해서 이제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인데 어쨌든 변수가 이제 날이 가까워질수록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마지막에 유권자들한테 호소한 형식을 통해서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마지막 아까 그 자기 지지층들을 이제 끌어모으는 어떤 총력 유세전이 예상이 되는데 아마 5 후보다 전국을 아마 누비지 않겠습니까? 누비는데 어쨌든 그 TV용 멘트를 아마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할 겁니다. 유세하면서 뭐가 좀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건데 어쨌든 지금 마지막은 자기 지지층의 어떤 결집 그다음에 우세한 후보들은 변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최대한 경주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른정당 탈당한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했습니까? 아니면 못하고 있습니까? 아직 못하고 있는데 오늘 홍준표 후보가 빠르게 복당 절차를 진행하라 이렇게 당에 요구했기 때문에 복당 절차는 이제 앞으로 상당히 탄력을 받고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른정당에서 탈당한 의원들뿐 아니라 친박계 핵심들도 전부 당원권 정지 풀어줘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했더라고요. 지금 홍준표 후보는 지게 작대기라도 지금 모아야 된다 이런 입장이니까요. 그렇다고 바른정당에서 오는 의원들은 받아주고 친박의 당원권을 안 풀어주고 정진을 안 풀어주고 이러면 또 친박들이 반발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양쪽의 입장을 다 고려해서 일단은 하나로 합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처리해라 그러고 오늘 공식적으로 당에 요구를 했습니다. 바른정당 탈당 선언했던 의원들이 13명이었는데 황영철 의원이 빠졌죠. 그리고 정운천 의원도 아마도 탈당 생각을 접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낮에 방송 전에 황영철 의원 직접 만나봤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시청자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죠. 바른정당 탈당을 선언하셨다가 다시 안 가기로 했다. 탈당 선언을 발표하기까지 정말 짧고 긴박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자신의 생각이 잘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죠. 깊은 성찰을 통해서 결단하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 점이 대단히 저도 미숙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황영철 의원은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길을 가고 있다라는 아주 따끔한 비판들이 있으셨어요. 제가 이 결정을 하고 발표를 했지만 가장 빨리 이 결정을 되돌려 놓는 것이 맞겠다 생각해서 번복을 하게 됐고요. 어쨌든 국민들이 제 마음을 변화시켰다. 네. 두 후보랑 그 이후에 전화 통화를 하셨다거나 만나셨을 텐데 어떤 얘기 들으셨습니까? 홍준표 후보님한테는 인간적으로 굉장히 정이 많이 쌓여 있고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분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탈당 대열에 동참하지 않은 상태였었으면은 좀 덜 미안했을 텐데 동참했다가 또 입장을 번복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미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승민 후보는 제가 고민하는 날 밤늦게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어려운 길이지만 함께 가자라는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또 그날 또 방송 토론에서 국민들도 많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자신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가슴 깊이 울림이 있는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보고서 정말 고생 많으셨다. 그 마음 충분히 알겠다. 그리고 유승민 후보는 잘 보듬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길이 어렵지만 함께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도 주시고 그랬어서 제가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또 큰 통화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도와야겠다라고 하는 대열에 동참하시게 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알다시피 이대로 가면 보수가 분열해서 결국은 문재인한테 넘겨주는 거 아니냐. 그건 대단히 잘못됐다. 그 길은 어쨌든 막아봐야 되는 것 아니냐. 끝까지 노력해봐라. 이런 요구가 있었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는 후보에 대한 평가는 좋지만 결국은 사표 심리가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보수가 하나로 결집해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준엄한 또 명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수 대통합의 그런 정신을 좀 살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13명의 의원들이 그런 결단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네. 당장 대선 전에는 복당이 어렵다. 네. 그래서 낙동강 오리알이 됐다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지금 친박들은 당연히 우리 그 멤버들이 들어오는 거를 당연히 반대하겠죠. 그래도 마지막에 외연을 넓혀서 홍준표의 지지도를 더 높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또 많은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입당 절차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소위 친박 핵심 세력들의 이런 언행들 또 우리에 대한 비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신들이 밀고 있는 자당의 후보를 위한 생각보다는 대선 이후에
새로운 판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생각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며칠이 가장 고통스럽고 힘드셨을 것 같아요. 개연되고 나서 이렇게 힘든 결정을 내린 적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48시간이 어쩌면 뭐 1년이 지나간 듯한, 그리고 제 정치 일생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순간으로 제가 기억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른정당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건전한 보수는 다시 힘을 합쳐야 한다. 네, 일단 대선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이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지켜봐야 되겠고요. 어쨌든 건강한 보수를 중심으로 해서 보수가 다시 대통합하고 건강한 보수가 바로 서야 될 많은 정치 지형들이 있고 요구가 있습니다. 그 요구에 답하기 위한 새로운 노력, 또 새로운 통합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영철 의원이 지난해 말 그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때 또 활약도 하고 그래서 네.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비난 여론도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요. 장재원 의원도 그때 또 활약이 컸는데 장재원 의원도 지금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장재원 의원도 지금 뭐 어제 오늘 이틀 정도 좀 깊은 장고와 숙고 끝에 결정하겠다라고 지금 제가 얘기를 듣고 있는데 아마 오늘 지나서 내일쯤 아마 입장 표명을 하지 않겠나 싶은데 아마 고민이 굉장히 깊을 겁니다. 장재원 의원도. 예. 이제 대선이 닷새 남았죠. 그리고 어제부터는 여론조사를 실시를 하더라도 그 결과를 공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2일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었고 지난 2일까지 조사한 결과는 그 이후에도 뭐 대선 전일에도 공표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SBS가 마지막으로 실시했던 여론조사 결과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요즘 뭐 깜깜이 선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언론에서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SBS가 발표한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SBS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문재인 40.8, 안철수 18.3, 홍준표 16.2, 심상정 6.7, 유승민 4.1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한 달 전에, 한 보름쯤 전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랑 비교를 해보면 많이 좀 달라졌어요. 문재인 35.8, 안철수 30.2, 홍준표 8.4, 유승민 2.8, 심상정 2.8. 홍준표 후보의 약진, 안철수 후보의 하락. 뭐 문재인 후보 지지율은 비슷한 것 같고요. 심상정 후보가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마지막으로 공표가 됐고 이제부터는 여론조사 할 수도 없고 한다고 하더라도 발표할 수가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이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가 표심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칠 걸로 보세요? 지금은 뭐 가장 중요한 건 보수층의 소위 노마드 보수층이 어디로 가냐 이런 문제일 것 같은데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2등, 3등이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 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수층 표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 남은 기간 동안에 한쪽으로 가기에는 객관적인 좀 근거가 지표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수층의 마지막 선택 이게 아주 선거 끝날 때까지 관심의 초점이 될 것 같습니다. 박 교수님도 뭐 오늘 문화일보는 보수층의 표심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방금 민성 기자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박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제 순풍과 역풍을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 바른정당의 이 탈당 코미디 사태를 보고요. 두 가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40%에 갇혀 있었는데 이런 보수의 어떤 품격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또 보수의 결집으로 홍준표 후보의 지지도가 올라가는 걸 보고 사실 지금 야권 지지층, 진보적인 지지층에서는 이제 뭐 문재인 됐으니까 뭐 심상정 찍어야지 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런 사태를 보면서 문재인 후보 쪽으로 다시 좀 지지가 결집되는 이런 현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 사태가 역풍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점쳐지고요. 보수층에서는 이게 이제 사실 보수의 품격 이야기가 한두 번 나온 게 아닌데 이런 그 탈당과 번복 사태 또 뭐 그럼 친박계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제 징계를 해제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논란을 지켜보면서 보수의 투표율이 과연 이 사태를 보고 결집으로 실제로 나타날 거냐 오히려 투표
투표의 어떤 뭐 기권 또는 환멸 이런 부분들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순풍으로 불어주면 홍준표 후보에게는 안정적인 이득이 될 수 있는 효과가 있겠지만 역풍이 불게 되면은 선거 막판에 이거 대자살골이 되는 이런 악수로 이어질 수 있는 양날의 칼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양날의 칼이다. 박상원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뭐 민 기자님 생각과 제가 좀 비슷한 게 이제 마지막 그 투표장까지 보수가 이제 고민하지 않겠나. 뭐 일부 조사에는 실버 크로스가 됐다. 홍준표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뭐 미세하게 앞질렀다 하는데 홍 후보가 전통적인 과거 콘크리트 박근혜 지지층은 확실히 좀 결집을 시킨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중도로 외연을 확장시켜 가야 하는데 안 후보가 거기서 견고하게 좀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특히 60대 이상 전통적인 보수층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제 만약에 두 후보 가운데 한쪽이 좀 월등하게 높다면 이른바 밴드웨건 효과에서 그쪽으로 몰려갈 텐데 뭐 그러기에는 또 고민도 깊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번 대선의 특징은 그 노마드 보수, 방황하는 보수가 끝까지 방황할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에 극적인 무슨 정치적 계기가 없는 한 현재로서는 뭐 문 후보 쪽에서 아주 해피한 어떤 그런 레이스가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 잘 기억해 두셨다가요. 선거 끝나고 최종적으로 개표 결과 발표되고 나면은 여론조사 기관들의 그동안의 여론조사 결과가 얼마나 정확했는지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대선이 닷새 정도 남았습니다. 후보들 물론 가장 바쁘겠죠. 후보들의 가족, 특히 자녀들도 우리 아빠, 엄마를 도와달라, 지지해달라 이렇게 막판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사모님. 아버지 어머니, 저 설이에요. 뒷모습까지도 아름다운 지도자. 공정한 세상을 만들 지도자이고 안설이의 아버지 안철수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재준아 씨, 그래서 저는 심상정 의원의 아들 이우균이라고 합니다. 엄마 심상정이요? 해볼게요. 재밌게 잘 봤는데 문재인 후보 자녀가 보이지 않아서 좀 걱정입니다. 또 공정성 또 시비가 일까봐. 네, 문재인 후보가 스스로의 일남 일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회사원이어서 이런 데 나오길 시간 내기가 좀 어려웠다는 게 그쪽 캠프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예. 다른 캠프에서는 좀 다르게 비틀어서 비판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준용 씨가 지금 그 고용정보원 취업 특혜 문제로 계속 입방아에 오르기 때문에 나오기가 힘들었는 거 아니냐 이런 게 또 다른 캠프의 비판 내용입니다. 문재인 후보의 자녀들도 뭐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게 또 문재인 후보를 돕겠죠. 뭐 그건 당연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후보들의 자녀들은 다 이렇게 뭐 영상을 만든다거나 온라인 뭐 광고물 같은 걸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그 아빠 엄마를 돕고 있는데 문재인 후보의 자녀들은 뭐 상대적으로 회사원이어서 지금 문재인 후보를 공개적으로 돕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좀 민성기 기자가 해주셨고요.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여러분 텔레비전 광고물 또 텔레비전을 통해서 나오는 선거 연설, 방송 연설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특히 온라인 광고, 뭐 텔레비전 광고는 물론이고요. 온라인 광고를 보면은 각 후보 진영에서 어떻게 하면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흔적들이 역력합니다. 제가 광고물들만 한번 따로 모아봤는데 시청자 여러분 한번 보시고 어느 후보 광고물이 가장 잘 만들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대한민국의 문재인의 전부를 바칩니다. 깨끗해서 자랑스러운 대통령, 공정해서 믿음직한 대통령, 따뜻해서 친구 같은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위대한 국민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안 돼. 어떻게 지켜온 대한민국인데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힘을 내요, 홍반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어줘요. 가난해도 성공할 수 있게 해줘요. 힘내요, 홍반장! 받아라. 국민의 힘이다. 오수 원기요. 개혁의 적임자 누굽니까?
따뜻하고 정의로운 보수, 공동체를 지키고 살리는 보수를 시작은 언제나 작고 미미하다. 그러나 그 길이 오는 한 끝은 창대하리라. 이것이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에 대한 나의 답이다. 나 유승민은 끝까지 간다. 월급 떼었을 땐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야근에 시달릴 땐 칼퇴시켜드립니다. 불안한 비정규직, 정규직 만들어드립니다. 심상정의 심부름 센터. 개혁하기 딱 좋은 날씨네. 가자. 예, 심상정 후보 저 광고물 저도 봤는데 마지막에 이 심상정의 이게 안 나왔네요. 예, 그게 나왔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 네, 시청자 여러분 광고물 잘 보셨습니까? 광고물 연설 그리고 각 가정에 배달된 선거 공보물 자세히 보시고 내일 사전투표 또 9일 선거 당일에 정말 꼭 투표하시고 올바른 투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